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살고 있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얼마 전 저는 남편과 마침내 이혼을 하고 서류를 말끔하게 정리하고 이혼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즐겨 듣는 채널에 제 사연도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써봐야지 이렇게 생각만 하다가 얼마 전 생긴 시간적 여유에 드디어 쓰게 되었네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된 이유는 지금도 이런저런 일들에 고통받고 있을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응원과 용기를 얻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에요. 속이 문드러지던 시절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려니까 제 속이 씁쓸하지만 두 번 다시 겪을 일 없는 일이라고 여기면서 제 사연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결혼과 이혼을 순회하며 길고 긴 여정이긴 했지만 제가 한 선택에 오늘에도 저는 후회가 없답니다. 저는 어릴 적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넉넉지 않았던 환경 때문에 대학 진학은 일찍이 포기하고 생산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좋은 성적으로 대기업 생산직에 들어가게 되었고 사회에 첫 발을 들일 때부터 어린 나이에 몸은 고되어도 넉넉한 연봉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바로 거기서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남편은 저보다 4살 연상이었고 군대 졸업 후 곧장 회사에 입사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도 역시나 부유한 환경은 아니었어요. 부족함 없이 자라긴 했지만 어릴 적 그의 아버지가 병으로 일찍이 소천하셨거든요. 그런 환경에 홀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입장이 아마도 대학을 빠르게 포기하게 만들었나 봅니다. 생각도 그때는 참 깊은 사람이었고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모습 때문에 저희는 1년 연애 끝에 결혼을 전제로 서로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에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소녀 감성이 가득하신 분이셨어요. 억척스럽게 키웠을 거라는 생각과는 정반대였거든요. 아버지 없이 자란 아들이 안쓰러워 모자란 것 없이 키우고 싶은 마음에 어머니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하시며 첫 만남부터 눈시울을 붉히시는데 저도 모르게 엄마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던 거 있죠. 그만큼 어머니는 첫인상도 좋으시고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을 앞두고 양가 상견례를 끝내게 되었고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신혼집, 예물, 예단에 대한 이야기를 마침 어머님이 조심스럽게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신혼집 말이다. 내가 우리 아들 어려서부터 들어놓은 청약된 걸로 전세 놓은 게 있는데 마침 너희들 결혼할 때 계약 기간도 다 됐고 해서 세입자들 내보내고 너희들이 그곳에 신혼집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생각은 어떠니? 지은 지 2년밖에 안 돼서 새 아파트나 마찬가지야. 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둘 다 맞벌이는 하고 있었지만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만큼 여유가 둘 다 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 이때까지만 해도 어머님을 제 어머니라 생각하고 열심히 모시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시어머니께서 마련해 두신 아파트에 입주를 해서 신혼집을 차리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참 행복했습니다. 같이 알콩달콩 깨가 쏟아지듯 지내는 게 너무 좋았고 하나에서 둘이 된다는 이 현실이 저를 그렇게 든든하게 해주더군요. 동사무소에서 등본을 떼면 내 위에 남편이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참 신기하기도 했고요. 그런 것들로 저는 소소하게 행복을 채워 나갔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제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까 남편이 먼저 자고 있더라고요. 저는 씻고 배가 고파서 주방으로 가 밥을 차려 먹으려고 하는데 가스레인지 위에 작은 냄비가 보여서 저도 모르게 뚜껑을 열었어요. 평소 저희가 잘 먹는 김치찌개가
맛깔스럽게 끓여져 있는 겁니다. 남편은 음식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 남편이 했을 리가 없을 것 같아 시어머니께 곧장 전화를 드렸어요. 아가, 무슨 일로 전화했니? 어머니, 혹시 저희 집에 다녀가셨어요? 가스레인지 위에 김치찌개랑 지금 냉장고 열어보니 반찬도 잔뜩 있어서요. 어, 연락도 못하고 근처에 갔다가 넣어놓기만 하고 나왔다. 미안하네. 혹시 불시에 들어가서 기분 나쁘진 않았지? 그럴 리가요, 어머니. 정말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지금 야간이라 고단했는데 시간 줄였어요. 저희 종종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자 어머니는 오히려 쑥스러워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날 이후 기분이 좋으셨는지 잘 먹는 반찬들 위주로 가져다 주시는 일도 잦았어요. 저는 항상 이런 어머니가 제 시어머니로 모실 수 있게 돼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요즘에 며느리 잡아먹는 시모들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님은 제겐 정말 천사 같은 분이셨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시간을 꼭 내서 꽃 피는 봄에는 시어머니 모시고 벚꽃 구경도 다니고 어버이날이 되면 잊지 않고 용돈과 선물 그리고 외식까지 시켜드리곤 했습니다. 어버이날에 어머니 모시고 평소 좋아하는 장어를 먹으러 갔던 날이었어요. 술은 워낙 약하셨는데 그런 날에 술을 한 잔 드시면 꼭 과거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그래도 내 아들이 이렇게 예쁜 색시도 만나고 요즘 나이 들어가면서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뿌듯한지 모른단다. 그러세요? 라고 대답하자 어머니는 지난 날을 회상하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어, 우리 애 나름 애비 없는 애라고 기죽어 살까봐 내가 정말 고생 많이 하면서 키웠거든. 좋은 옷, 좋은 학원 다 보내줬는데 저 녀석이 글쎄 지 애미 생각한다고 결국 대학을 안 갔어. 라고 하시는 겁니다. 남편이 대학을 가지 않고 생산직에 안주한 것에 대해 종종 한탄하시는 모습이 솔직히 안타까웠어요. 직업에 어디 귀천이 있나요? 저희가 생산직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 너무 고단하게만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같은 자본주의 세상에 연봉 높으면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저는 어머니께 솔직하게 제 생각을 조심스럽게 전달드렸어요. 어머니, 그래도 저희 대기업이에요. 여기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 친구들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 일 조금 있으면 승진할 거거든요. 그러면 생산직에서 몸 쓰는 일 조금 덜 할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니 놀라시며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저도 남편이 회사에서 입지가 점점 더 좋아지고 연봉이 높아지는 것에 솔직히 기분 좋더군요. 그래서 종종 그 일로 인해 회식이 잦아지고 타 부서와 연계된 일 때문에 술자리가 많아지면 그것까지도 너그럽게 이해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슬슬 횟수가 너무 잦아지다 보니 저도 조금씩 걱정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대낮에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 현관 앞에서 고꾸라져 인사불성이 되어 있을 때도 있었고요. 밤도 아니고 대낮에 그것도 야간 근무 끝나고 아침에 그러고 있으니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 보기에 창피하긴 했지만 어쩌겠어요. 그러려니 하고 참아주던 것이 1년이 넘어가니까 슬슬 저도 한계가 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쯤 전 처대를 낳고 육아전쟁을 하고 있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이것뿐이 아니었습니다. 명절을 앞둔 어느 날, 전날까지도 남편의 특근으로 인해 저 혼자 명절 음식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날 차례상을 차리는 와중에도 신랑이 방에서 일어날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여보, 일어나. 차례 지내야지. 아, 피곤해 죽겠는데. 다 차리면 깨워줘. 라고 말하는데 저는 순간 어머님이 거실에 계신데 화를 낼 수도 없고
슬슬 열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깨우니까 결국 짜증을 내면서 일어나더군요.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건 남편이 어머님 댁에서 팬티 차림으로 자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가 전날 명절이어서 어머님 혼자 계시기도 하고 미리 와 있었거든요. 남편이 야간 근무 끝나고 시댁에 와서 혼자 다른 방에서 자고 있으니 제가 옷차림을 확인할 새도 없었어요. 말릴 새도 없이 남편이 벌컥 방문을 열고 나가더군요. 엄마, 나 좀 더 자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까치 집인 머리를 벅벅 긁는데 정말 제가 얼굴이 다 화끈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님 반응에 전 더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어여 들어가서 더 자. 다 차려놓고 깨울 테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팬티 바람으로 나온 제 남편의 엉덩이를 툭툭툭 치면서 말이죠. 전 황당한 얼굴로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다가 이미 훅 하고 지나간 상황에 군말 안 하고 서둘러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점심 12시가 될 때까지 못 일어난 남편은 결국 민기적거리며 간신히 차례를 지냈어요. 종종 눈에 거슬리는 두 사람만의 끈끈한 모자지간의 정을 저도 이해하려고 수도 없이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보이는 사소한 행동들은 결국 제 속을 골병 들게만 만들었나 봐요. 신혼 초에는 시어머님이 저희 집에 수시로 드나드시면서 반찬에 음식을 놓고 가셨다면 이제는 퇴근하면 함께 식사를 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갔어요. 같이 식사를 하는 거 저는 좋았고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랑이 피곤하다며 밥까지 떠먹여 달라는 말에 어머님이 숟가락으로 첫 술부터 마지막 숟가락까지 남편 입에 밥을 떠먹여 주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 본 날부터 저는 참지 않고 남편에게 분명하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밥을 처음부터 끝까지 떠먹여 주는데 그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내 옆에서 좀 아니지 않아? 뭐가? 난 어릴 때부터 엄마가 다 그렇게 해줬는데 그게 이상해 보여? 라고 저를 오히려 질투하는 여자로 취급하는 겁니다. 저는 이미 자신의 사고방식이 옳다고만 생각하는 신랑과 소통되지 않은 이 부분에 소통의 갈증을 느꼈어요. 그 이후로 어차피 이해관계가 성립되지 못할 소재들은 대화를 근절해버리고 말게 되더군요. 그러다가 또 변함없이 음식을 떠먹여주고 있기에 저도 웃으며 마마보이라고 한마디 했다가 그날 저녁 남편과 크게 부부싸움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너 어떻게 우리 엄마 앞에서 나를 마마보이 취급을 해? 아니야 그럼? 지금 당신이 하는 짓이 딱 마마보이들이 하는 짓이잖아. 3살짜리 애 이유식 먹이듯 40 넘어가는 자식 입에 밥을 처음부터 끝까지 넣어주시질 않나. 저번 명절에도 그래. 어떻게 다 큰 자식 팬티바람으로 나오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엉덩이를 만져대고 툭툭 치시냐고. 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날 이후 부부싸움은 딱히 시원하게 결론이 나오진 않았어요. 저희는 주야 근무 교대가 바빠서 그런지 대화를 하다가도 맥이 끊겨버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래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아버지 일찍 잃고 엄마랑 둘이 의지하며 살았을 텐데 제가 너무 두 사람의 입장이나 살아오면서 쌓여진 애틋한 모자지간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나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제가 남편에게 불만이 쌓이기 시작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잦아지는 회식이 끝나고 인사불성이 되어 집으로 오는 것도 가장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어느 날 교대 근무를 끝내고 집에서 늦은 밤잠에 들려던 차에 파출소에서 전화를 받게 됩니다. 네, 지금 여기 파출소인데요. 지금 당장 오셔야겠네요. 남편분이 술자리에서 시비에 휘말리셔서요. 지금 일행들이랑 와 계신데 진정이 안 되시네요. 저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에 서둘러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느 날보다도 인사불성인 남편 얼굴이 피투성이에 엉망진창인 거예요. 알고 보니 막걸리를 마시러 전통 술집에 갔다가 옆 테이블 남자들 일행과 시비가 붙어서 단체로 주먹 다짐이 오갔던 거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남편이 상대방에게 먼저 주먹을 휘두른 게 원인이었어요. 그로 인해 집단 폭행으로 남편이 상해를 무척 크게 입게 된 일이 있었어요. 결국 남편은 전치 6주에 입원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급히 찾아오신 어머님은 사연을 들으시고는 남편에게 뭐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일단 병상에 누워있는 자식이 불쌍하신지 애지중지 하시는 겁니다. 수건으로 남편 얼굴부터 발가락까지 싹 씻겨주시질 않나 물까지 빨대에 꽂아 중증 환자를 만들어 취급하셨어요. 그건 그렇다 치고 문제는 이 일이 벌어져도 절대로 자신이 잘했다고 박박 우겨대는 남편의 모습에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남편이 듣지 않는 사이에 시어머니께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고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전달드렸습니다. 어머니, 요즘 저희 신랑 술버릇이 너무 심각해져서요. 이런 일 결국 터질 것 같았어요. 술만 마셨다 하면 조용히 지나가질 않아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듣는 척도 안 하고요. 아무래도 어머님 말은 좀 들을 것 같은데 말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니까 어머님 반응이 제가 예상했던 게 아니었어요. 원래 제가 생전에 지애비 닮아서 술고래야. 집안 내력이 그런 걸 어쩌겠니. 네가 이해해라.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술 먹고 시비에도 휘말리고 이런저런 일 겪으면서 경각심 갖게 되는 거 아니겠니?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돌아 병실로 들어가시려는 어머님을 향해 저도 참다 못해 폭발해 버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 사람 편 좀 그만 드세요. 저러니까 매번 사고가 일어나도 반성할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계속 저러다가 큰 사고라도 나시면 그때 가서는 어떡하냐고요.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해하고 양보해야 돼요? 라고 소리치니까 깜짝 놀라시는 겁니다. 저는 두 모자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게 너무 답답했어요. 더 나아가 어머님에게도 그동안 쌓였던 걸 모조리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동안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 들였던 습관, 생활 패턴 같은 것들을 당장 없애긴 어려우시겠지만 가정을 꾸린 남자가 아직까지도 그런 어머니 손길을 끊지 못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이죠. 제 말에 어머님도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아무래도 내가 너무 아들만 의지해서 살다 보니 그간 습관 이런 것들이 무시 못했던 것 같다. 그래도 어쩌겠니. 내가 사지 멀쩡할 때 내 아들 입에 밥 한 숟가락 더 넣고 싶은 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제 말을 이해하긴 하시지만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시겠다는 뜻이었어요. 그 이후로 남편이 직장에 복귀하고 나서부터 시어머님도 슬슬 저희 신혼집에 발길을 끊으시기 시작했어요.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어머님이 집에 들르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남편에게서 보지 못했던 게으른 습관들 이런 게 너무 심했거든요. 그 이후로 어머님의 방문이 뜸해지자 조금 괜찮아지는가 싶었어요. 제가 했던 말이 마냥 효과가 없었던 건 아니었는지 아들 일상에 발맞춰 살아오셨던 걸 고쳐보기라도 하듯 점점 고치시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한 5년쯤 지났습니다. 저도 이때 연달아 둘째까지 낳은 상황이었죠. 이쯤 어머니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취미로 등산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등산을 매주 가시는 게 보기 좋았었는데 점점 외박을 하시고 외모도 부쩍 가꾸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친구들과 여행 간 줄 알았는데 모르는 분과 여행을 다녀오시고
저희에게는 친구들과 다녀왔다고 거짓말까지 하시는 단계까지 가셨어요. 남편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어머니께 뭐라고 한 소리를 했던 날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도대체 어딜 그렇게 쏘다니는 거야? 이 사람이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내 문자도 씹고 도대체 뭐 하고 다니냐고요? 그리고 용돈으로 쓰라고 드린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라고 남편이 버럭하자 어머니께서 결국 어물거리며 말을 하셨어요. 그게 내가 사실은 너희한테 미리 말 못한 게 있는데 내가 등산 모임에서 좋은 사람을 만났거든. 근데 그 사람이랑 시간을 좀 보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조만간 너희한테도 정식으로 인사시킬게. 라고 저희의 추궁에 대답을 하셨어요. 놀란 남편이 그 사람 누구냐고, 뭐 하는 사람이냐고 시어머니께 꼬치꼬치 캐묻는데 제가 오히려 그만하라고 말릴 정도였어요. 당장 그 남자 데려오라고 노발대발하는 신랑 때문에 그날 저녁 저희는 일까지 팽개치고 어머님 집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그동안 어머님이 저희를 방문 못하게 하셨던 이유가 있더군요. 그 집에 안주인 마냥 떡하니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노년의 낯선 남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정식으로 그분을 저희에게 소개하셨어요. 갑자기 인사하게 돼서 나도 참 면목이 없네. 인사들 해라. 앞으로 너희 아버님 되실 분이다. 라고 말이죠. 소개받는 남자 인상이 참 독특했어요. 인상이 푸근하고 좋기보다는 뺀질뺀질했다랄까요? 왜 나이 먹어도 가볍게 보이고 촐싹되는 어르신들 많이 있잖아요. 딱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알고 보니 노후도 준비 안 되신 분인 걸로 보였습니다. 어머님은 저희 눈치를 살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뭐 나라고 잘난 사람도 아닌데 사람 능력은 중요하지 않다. 그냥 그래도 황혼에 우리가 좋은 인연이 닿아서 살림 좀 차려보려고 해. 그러니 자식들인 너희들이 너그럽게 이해해라. 솔직히 엄마도 그동안 많이 외로웠다. 언제까지 자식만 보고 살 순 없지 않니? 너희도 나처럼 나이 들어보면 내 심정 이해할 거야. 무슨 말인 줄 알았지? 황혼에 두 분이 만나서 좋다고 하시니 제가 이래라 저래라 못하겠더군요. 그 순간 시어머님의 남자친구 되시는 분께서 제게 내가 졸지에 며느리가 생겼네. 듣기로는 어른 공경을 그렇게 잘한다면서 남편 내조도 잘하고 앞으로 시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까? 만난 지 10분 만에 그런 소리를 해대는데 솔직히 징그럽기까지 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편하다고 할지라도 평생 한 번도 지금껏 보지 못했던 사람에게 시아버지라고 부르라뇨. 제가 갑자기요? 라고 묻자 어머니도 좋은 게 좋은 거지. 앞으로 잘해드려. 내가 지켜볼 거야. 라고 하시며 명령조로 말하는 거 있죠? 저는 어쩔 수 없이 입에 붙지도 않는 낯선 분에게 시아버지의 명칭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부르긴 싫었지만 어머님이 그렇게 원하시니 며느리인 저는 들어줄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시어머니 남자친구에 대해 좀 알아보는가 싶더니 나름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며 긍정적으로 보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새 시아버지와 잦은 식사 자리가 생길 때마다 알게 된 이상한 행동 때문인지 정도 가지 않았고 이상하게 의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사기꾼 아닐까? 돈 보고 어머니에게 접근한 게 아닐까? 만만해서 이 집에 들어온 걸까? 이런 생각 말이에요. 어찌나 마른 청산유수로 자기 자랑을 해대는지 몰라요. 내가 왕년에는 아주 잘 나갔어. 사업을 엄청 크게 했는데 경기가 안 좋아져서 잠깐 삐끗한 거지. 다시 재기할 거야. 내가 다시 성공하면
너네들 내가 강남에다가 제일 좋은 아파트 얻어주고 우리 며느리한테는 벤츠 그거 내가 턱하니 하나 선물해 주마. 시애비 좋다는 게 다 이러는 게 아니겠니? 라고 하며 술만 마시면 자기 자랑을 해대는데 눈꼴 싸나워서 못 봐줄 정도였어요. 나이가 칠순을 훌쩍 넘은 남자가 다시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심지어 신용도 불량이었고 빚도 많은 사람이 말이죠. 저희 시어머니는 아들 하나 잘 키워보시겠다고 재혼도 불사하시고 열심히 일만 하시고 사신 탓에 노후는 잘 준비되어 있으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시아버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시어머님의 씀씀이가 커지는 게 보이는 겁니다. 어느 날 또 방문하게 됐는데 어머님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이 전부 새 것으로 싹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언제 다 바꾸셨어요? 어, 네 시아버지가 최근에 친구분들이랑 사업을 시작하셨어. 네트워크 마케팅 같은 거거든. 거기 안에서만 필요한 거 사고 승진하고 밑에 사람 회원가입 시켜서 같이 포인트 쌓고 서로가 좋은 그런 사업인데 너도 한번 들어볼래? 라고 하시는데 저는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들어봐도 그냥 다단계 같은데 죽어도 다단계는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중고차를 사러 가시겠다며 같이 보러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중고차를 사신 것도 새 시아버지가 사업을 하실 때 차가 필요할 것 같다고 어머님을 새치혀로 꼬셔서 구매한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래서 어느 날 나를 아예 잡고 어머님을 따로 불러 식사를 대접하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다가는 어머님 전 재산이 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느리도 자식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아무래도 새 시아버지 이상한 분 같아요. 자꾸 어머님한테 의지하려고 그러고 자꾸 어머님 명의 빌려서 통장이든 중고차든 사업 같은 걸 하려고 하잖아요. 이제 만난 지 1년도 안 되셨는데 너무 많은 걸 해주시는 것 같아서 솔직히 너무 걱정돼서 잠을 못 자겠어요. 예, 걱정 마라. 네 시애비 그럴 사람 아니야. 나도 다 알아보고 선택하고 데리고 와서 같이 사는 거다. 같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고 멋있는지 모를 게다. 그러니 내 일은 내가 잘 알아서 할 테니까 다시는 그런 소리 나한테 하지 마라. 내가 서운하려고 그런다. 무슨 말인 줄 알았어? 아니, 어머님, 그래도 또 이 시애미 말 거역할 거야? 저는 결국 어머니의 강한 질책에 꼬리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본인 돈을 본인이 쓰고 자기 남자 뭐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별 수가 있나요? 하지만 그 이후 제가 염려했던 그 일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모아두셨던 돈 한 번에 다 털어버리셨는지 슬슬 저희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 있죠? 얘들아, 요즘 네 시애비가 사업을 더 확장하는 바람에 돈이 좀 부족하구나. 1억만 빌려줄 수 있겠니? 나도 너네들한테 많은 걸 도움 줬는데 이번에는 너네들이 이 엄마를 도와줬으면 좋겠구나. 네? 어머님, 1억이라뇨? 저희가 그렇게 큰 돈이 어딨어요? 그리고 무슨 사업을 확장하는데 1억이나 들어요? 저 솔직히 아직도 시아버님 믿지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어머님이 돈이 정말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든 도와드릴 수 있는데 그분에게 돈을 갖다 주신다면 저는 한 푼도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예, 너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어른이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정말 싸가지가 없구나. 너네 결혼할 때 내가 집 해준 거 벌써 잊었어? 고작 1억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 시애미를 우습게 보고 거절을 해? 한번 해보겠다 이거니? 아니 어머님,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이 정말 필요하시면 드리는데
이제 그분을 안 지 1년도 안 됐는데 뭘 믿고 그렇게 큰 돈을 드릴 수 있냐 말이에요. 저희는 절대 그렇게는 못해요. 저는 이렇게 제 확고한 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분한테 돈을 빌려주면 못 받을 건 뻔했거든요. 그리고 몇 년 후면 우리 아이도 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는데 요즘 교육비도 만만치 않은데 그 돈을 그분에게 쓰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게 아니겠어요? 당신, 어디서 말버릇이 그래? 엄마가 시아버지로 인정해달라 말씀하셨으면 자식들은 그에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왜 당신 혼자 결정하는 건데? 됐고, 난 어머님 1억 도와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어디서 며느리가 돼가지고 시댁에서 큰 소리야. 혼나고 싶어? 어서 어머님한테 사과드려. 와, 이렇게 말을 하며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데 정말 그 자리에 앉아있기가 미치겠더군요. 옆에서 어머님은 저를 보며 우리 아들 잘했다, 잘했어. 내가 요즘 쟤 때문에 얼마나 눈치 보면서 사는 줄 아니? 요즘 애들은 다 저러니? 시애미한테 따박따박 말대꾸에 잡아먹으려고 하니 내가 서러워서 못 살겠다. 이렇게 말을 하며 두 모자가 저를 이상한 여자로 만들어버리는데 도저히 그 꼴을 보기 싫어 먼저 집에 간다고 하며 가버렸네요. 택시를 타고 오며 얼마나 속에서 열이 끓는지 가면서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약에 내 허락 없이 그 시애비 같지도 않은 남자한테 1억 도와주면 당장 이혼이라면서 말이죠. 정말 철이 없는 건지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건지 답답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사태를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 시애비라는 사람이 저희한테 찾아오는 거 있죠? 제가 정말 폭발하게 된 결정타를 그분은 제게 선사해 주더군요. 시아버지는 대뜸 오시자마자 할 말이 있다면서 급하게 저희를 거실로 앉으라고 부르시더군요. 얼마 전에 네 시애미가 1억 빌려달라고 했다면서? 그거는 없던 일로 하자. 아무리 자식이지만 그렇게 큰 돈을 빌리는 건 아니지. 그러니 그 일은 없던 일로 하자꾸나.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그런데 내가 부탁이 하나 있다. 이거는 꼭 좀 들어줬으면 좋겠구나. 뭔데요? 그게 내 고향 친구 녀석이 있는데 글쎄 들어보니까 부산에서 관광 사업을 크게 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 녀석이 버스 몇 대 나보고 굴릴 생각 없냐고 하더라. 나보고 버스만 사서 오면 자기들이 알아서 굴려서 돈 주겠다고 말이야. 근데 당장 우리가 버스를 살 돈이 없잖아. 너희들이 좀 도와줘야겠다. 네, 아버님, 저희한테 그렇게 큰 돈이 어딨어요? 버스 2세대만 돌려도 몇 억은 할 텐데 저희는 그럴 수는 없어요. 라고 말하니 아버님이 너그럽게 웃으시면서 말하는 겁니다. 아니, 너희한테 그 큰 돈을 달라는 소리는 아니고 명의 좀 빌려주면 안 되겠니? 니네 엄마 명의로 하려고 하니까 직업도 없고 나이가 많아서 대출이 힘들다고 하더라고. 너네는 직업도 좋고 젊으니까 충분히 그 정도 돈은 나올 것 같아서 말이지. 내가 이렇게 부탁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요? 언제 봤다고 명의를 빌려달라뇨? 명의 빌려서 대출을 받는다고요? 그러다가 사업 망하면 누구 보고 다 갚으라는 소린가요?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제안을 하는 그분을 보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저 아버님이라고 부른 지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최대한 맞춰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요즘 너무 무리하게 부탁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 부모라면 자식이 아무 걱정 없이 잘 살도록 응원해 주는 게 부모 아닌가요? 정말 저희한테 아버님 소리 듣고 싶고 저희를 정말 자식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부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버님께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전 확고하게 말씀드렸어요.
이번 부탁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제발 자식들 앞길 막지 말라면서 말이죠. 제가 눈을 부릅뜨고 거절하니 혼자 노발대발하기 시작하더군요. 천성은 역시 변하지 않나 봅니다. 야, 지금 나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나 니네 부모야, 아버지라고. 그런데도 이렇게 매몰차게 거절을 해? 그리고 니네 사는 이 집도 니네 엄마가 사줬다면서? 지금 시세 보니까 꽤 되던데 그 많은 돈 놔뒀다가 어디 쓰려고 그러니? 가족끼리 도우면서 살면 얼마나 좋냐고. 이렇게 혼자 발악하며 소리를 지르는데 얼마나 그 꼴이 우스워 보였는지 몰라요. 해준 것도 뭣도 없으면서 아버지라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말하는데 마음 같아서는 냉장고에 가서 찬물이라도 확 뿌려버리고 싶었습니다. 제발 어른이면 어른답게 정신 차리라면서 말이죠.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있고 나서 한동안 저는 시부모님의 모든 연락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돈 부탁을 하는데 제정신으로 버티기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2주는 마음 편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2주 지나서 갑자기 시부모님들이 집으로 쳐들어오는 거 있죠? 네가 아무래도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서 얘기 좀 하러 왔다. 라고 하시면서 시어머님이 먼저 운을 떼시더군요. 옆에 앉아 계시는 시아버지는 입을 꾹 다물고 계셨고요. 누가 봐도 시아버님이 시어머님께 이렇게 말하라고 시킨 게 티가 팍팍 나더라고요. 먼저 말했다시피 저는 한때 시어머니와 굉장히 사이가 돈독했고 어머님의 성향을 잘 알기 때문에 분명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아파트 내가 받을 당시에 3억이었는데 5년 지나 10억 가까이 뛴 거 너네도 알지?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어리둥절해서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그러자 시아버님이 허벅지로 시어머니를 툭 치시더군요. 너 그거 오른 만큼 나한테 줘야겠다. 내가 너네들 하는 꼬락서니 보면 집을 산 3억까지도 다 뺏고 싶다만 내가 100번 1000번 참고 양보하는 거다. 그러니 내일 당장 대출을 받든 집을 팔든 해서 그 차액만큼 돈 내도록 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 할 말이 없더군요. 그렇게 착하고 현명한 저희 어머님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우며 사채업자처럼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정말 이제는 진절머리가 다 나더군요. 저는 일단 알겠다고 한 뒤 남편과 상의해 보겠다고 하고 우선 연락을 기다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갈 것만 같았거든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결국 꾹 닫고 있던 입을 여시면서 상의할 것 없고 언제 내놓을 건지 대충 날짜나 우리한테 알려줘라. 안 그러면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살 거다. 나도 며느리 밥상 좀 얻어먹고 살아보자. 라고 하시며 아주 으름장을 놓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미운 짓만 골라서 할 수가 있는지 이걸 보시는 시청자님들은 분명 제 마음을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더 절 열받게 하는 사람은 바로 남편 놈이었어요. 시부모님 집으로 가시고 둘이 안방에서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드리자. 애초에 우리 돈도 아니었는데 염치 없이 우리가 전부 꿀꺽할 순 없잖아. 저렇게 엄마가 새아버지를 좋아하시는데 어쩌겠어. 어차피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한 3억만 드리자. 뭐?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당신도 알잖아. 어머님, 저 아버님, 아니 이제 아버님이라고 부르기도 싫다. 저 아저씨 새치혀에 속아서 있는 재산 다 날린 거 몰라? 이젠 어머니 돈도 모자라서 우리한테 그 돈을 요구하고 있다고. 난 절대 그럴 수 없어. 그리고 당신 새끼들은 생각도 안 해? 조금 있으면 애들 학교 가는 거 몰라? 됐고, 난 절대 그럴 수 없어. 그러니까 정 도와주고 싶으면 이혼해. 그 방법밖엔 없어. 뭐? 이혼? 인연이 말이면 단 줄 아나.
계속 오냐오냐 해줬더니만 이제 아주 기어오르네. 죽고 싶어? 내 돈 내가 알아서 드린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이렇게 말을 하며 제 뺨을 때리는 겁니다. 엄마 아빠 싸우는 큰 소리에 애들은 놀라서 부들부들 떠는 걸로 보였고 내가 왜 이 사람에게 맞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더군요. 너무 급작스럽게 맞았던 터라 방어할 틈도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한 나머지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러자 15분 뒤에 경찰들이 와서 남편을 잡아가더군요. 처벌을 원하냐고 말하길래 제발 그래달라고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도대체 왜 내가 요즘 시댁 식구들 때문에 상처받고 우울증 걸릴 정도로 가슴 아파해야 하는지. 저는 그날 이후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진행해버렸어요. 남편 놈은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지만 그동안 집안일도 하지 않고 허구한 날 애들도 보지 않고 싸돌아다니고 저도 쌓인 감정이 폭발해버렸던 거죠. 또 나중에 알게 된 건 남편 놈이 저 몰래 어머니에게 매달 100만 원씩을 보내주고 있었더라고요. 저희 친정에는 10,000원짜리 한 장도 아까워하는 사람이 그 큰 돈을 매달 보내줬다는 걸 알고 강한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 정말 피 터지는 싸움을 하게 되었네요. 결혼해서 애 낳고 살았던 부부가 이혼하려고 하니 정말 이것처럼 추접한 게 없더군요. 그러다 한참 소송이 진행 중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친정집으로 시어머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를 만나보겠다고 주구장창 기다리시는데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잠깐 만났어요. 그런데 보자마자 하신다는 말이 "얘, 넌 우리 아들이 불쌍하지도 않니? 어디 갑자기 이혼을 하겠다고 난리야 난리가. 우리 애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너한테 돈을 안 벌어다 줘. 아님 남자돌이를 못했니? 딱 보니까 재산 분할 제대로 받고 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좋은 말로 할 때 그만해라. 네가 지금 무릎 꿇고 용서를 빌면 내가 우리 아들한테 말해서 한 번은 용서해달라고 말을 하마." 이런 개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소리를 똑같은 개소리로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아들 제발 좀 가져가세요. 어서 빨리 가서 이혼 좀 해달라고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말씀 좀 해달라고요. 그리고 무릎이요? 어디서 남의 귀한 자식한테 무릎을 꿇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어머님 그렇게 안 봤는데 변해도 너무 변하셨네요. 뭐? 2년이?" 저는 이렇게 말하며 일방적으로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걸 계기로 저는 단단히 더 마음먹기로 다짐했어요.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여태껏 증거랍시고 모아놓은 휴대폰 속 대화들, 그리고 남편이 술 마시고 자행해왔던 문제적인 행동들, 아이들을 가끔 폭행했던 모습들, 저는 그걸 적극 어필했고 결국 법원은 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산 분할도 생각보다 많이 받을 수 있었고 양육비도 매달 60만 원씩 받기로 했고요. 그렇게 저의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은 끝이 나게 됐습니다. 남편이 끝까지 이혼하기 싫다고 울고불고 매달리는데 전 정말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정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간 쌓였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글쎄, 전 남편 이놈이 결국 명의를 그분한테 빌려줬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시국이 시국인데 관광 사업이 잘 될 리가 있나요? 결국 쫄딱 망해서 한간 신용불량자 인생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노인네는 더 이상 뜯어먹을 게 없게 되자 도망갔다고 그러고요. 참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한심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제가 그 사기꾼 같은 노인네 믿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 결국 새치혀에 속아 명의를 빌려주다니 아주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는 걸로 보였습니다.
제가 양육비를 입금 안 했길래 입금하라고 독촉을 하니까 울면서 제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결국은 지금 회사도 그만두고 인생을 한탄하며 술만 먹으며 폐인처럼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러게 애초부터 지 마누라 말 잘 들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요. 참 한때 같이 살았던 정으로 말하는데 이제부터라도 제발 정신 차리고 잘 살길 바랄 뿐이네요. 그리고 한때 시어머니, 좋은 시어머니였지만 모양만 그럴싸하면 뭐하나요? 속에서는 이미 온고집으로 똘똘 뭉쳐 있는데 겉과 속이 다른 게 살아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0번 말해도 모르셨고 이제 몸으로 한번 호되게 경험하셨으니 앞으로 잃어버린 것들 다시 쌓아가시며 소중한 거 잘 지키며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저 역시도 넘어지고 겪어보니 이제 깨달은 것들이 많았거든요. 지난날 이야기 꺼내면 속만 상할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 이제 제가 한 선택이 절대적으로 잘한 것만 같아 속이 다 후련합니다. 그 당시 이혼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오늘날까지도 밤잠 못 이루며 끙끙 앓고 지냈을 테니까요. 이걸 시청하는 시청자분들은 절대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잘 사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인생은 한순간의 선택이 좌지우지 하더라니까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